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이학태 교수입니다. 제가 첫 번째 학과 소개를 하는지는 몰랐었는데 하여간 항공우주공학과가 이름이 굉장히 멋진데 실제 뭐 하는지 잘 모르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공우주 하면은 모든 사람이 각자 이 다른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여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예시로 이제 사진들을 붙여놨는데요. 뭐 가운데 항공기가 있지만 인공위성, 로켓, 헬리콥터, 드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뭐 엔진 정비, 조종, 그리고 항공 관제, 굉장히 넓은 범위의 것들을 생각들을 하고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항공우주공학과에서 하는 게 뭐고 또 하지 않는 게 뭔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공학이라고 하면은 특정한 연구 대상이 있는 공학의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사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전기전자공학 같으면 얘네가 특별히 무슨 컴퓨터를 대상으로 한다거나 그러진 않죠. 그냥 일반적인 전기전자에 관한 걸 하는데 항공우주공학은 좀 특별하게 항공기 또는 우주비행체, 발사체 또는 항공운항 시스템이라는 특정한 대상을 하나 잡아놓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각각의 요소 기술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하는 그 시스템을 다루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는 다 항공이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에어로스페이스 하고 에이비에이션 하고가 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전통적으로 항공우주공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개발하는 분야가 되겠고, 이제 에이비에이션이 뭐 조종이라든가 관제, 정비 또는 항공사, 뭐 항공사의 운영 이런 쪽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공우주공학과라는 이름이 붙은 학과들은 그 위쪽에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을 다루게 되고요. 그 아래쪽 부분은 무관하지는 않은데 이것을 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항공우주공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1972년에 학과가 설립됐고 뭐 석사 과정이 개설되고 박사 과정이 개설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 항공우주공학에 특화된 항공특성화 대학으로 수차례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았었고 이제 2016년에 그 산학융합지구 사업이 돼가지고 실제로 새 캠퍼스가 완공이 되고 이전을 한 게 작년 여름입니다. 자, 여기가 이 새로 지은 송도 항공우주 융합 캠퍼스입니다. 이게 지금 조감도고요. 여기 이제 이 캠퍼스 캠퍼스는 그 산업부에서 추진하는 산학융합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같은 캠퍼스 안에 산업단지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동일 공간에 있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자 하는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인천 항공우주융합 캠퍼스는 산업자원부하고 인천시 그리고 인하대가 같이 이제 출자를 해서 건설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많은 기업들, 특히 이 항공 분야의 벤처 기업들이 입주해 있어서 이 건물의 절반은 기업이 사용을 하고 절반은 학교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너지 효과는 기업 쪽은 그간 배우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경험도 쌓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캠퍼스가 멋져서 제가 이제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교과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제가 수십 년 전에 대학을 가서도 대학 가보고 깜짝 놀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반드시 항공우주공학에 국한된 건 아닌데 제 대학에 가면은 그 여러 가지 재미있는 교양 수업도 듣고 뭐 여러 가지 기대를 했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실제로 순수하게 교양이라고 할 수 있는 과목이 한 27학점 정도 수강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말하자면은 말로만 교양입니다. 전공성 교양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이 공학의 어려운 과목들을 듣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에서 배운 걸로 부족한 그 기초적인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하고 주로 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공학은 아주 지독하게 수학 물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관련 교양 과목들을 30학점을 수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로 항공우주공학과의 전공 과목 65학점을 수강을 해야 되고 나머지 8학점은 아무거나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었던 뭐 영화 개론 뭐 아니면 내가 전혀 다른 과에 뭐 컴퓨터공학과에 무슨 AI 과목을 듣고 싶다던가 그 전공을 들어도 되고 그래서 8학점은 마음대로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 관련해서 그 영어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각 시험별로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중에 하나를 만족시켜야지 이게 졸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제 사진은 아니고 신문 기사에서 가져온 건데 제 어렸을 때 모습하고 비슷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 고무 동력기 경진대회 나가고 비행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학부를 인하대학교는 아니지만 다른 대학의 항공우주공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진학을 하고 봤더니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장난감 비행기 같은 이 비행기를 예를 들면 대회에서 남들보다 더 오래 날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얘를 더 좋게 만드는가? 왜 얘는 지금 조금밖에 날지 못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파악하게 된 건 제가 박사를 맡을 때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실제로 뭐 비행기를 설계하고 만든다. 거기까지 가는 데는 엄청난 간극이 있고 거기에 대한 기초 이론을 배우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리와 수학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대상, 뭐 전투기 개발 사업 이런 데 내가 배웠던 것들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는 주로 대학원에 진학을 한 이후에 하게 되겠고 특히 다른 과에 비교해서 항공우주공학과는 대학원을 진학할 시에 이 자기가 공부했던 분야로의 취업이 훨씬 용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이제 머리가 아파지시죠? 자, 이제 물리인데 이제 물리에서 잘 몰라도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뉴턴의 제2법칙 F는 ma. 자, 요 단 세 가지 문자로 이루어진 요 식이 아마 자녀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도 상당히 고생을 시키셨겠지만 요 식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식으로 바뀌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고 여기서 크게 파생된 네 가지 분야, 정력학, 동력학, 유체역학, 연력학 이 분야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정력학은 움직이지 않는 것. 자, 움직이지 않는데 뭐가 어렵냐 싶은데 움직이지 않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그 자녀들이나 본인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는 말하자면 동력학입니다. 이제 동력학의 아주 쉬운 부분을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유체역학은 항공기가 공기 중에서 날아다니죠. 그래서 공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고 이제 연력학은 엔진이나 로켓 관련해서 불을 붙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각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항공기가 비행을 하게 되면 날개 주위로 이렇게 공기의 흐름이 사실 그냥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렇게 소용돌이도 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아야지 이제 항공기가 나중에 어떻게 비행을 할지, 뭐 얼마나 성능이 좋을지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하는 학문이 되겠고, 이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범기계 분야에서 다 다루는데 기계공학과에서 배우는 유체역학과 뭐가 다른가요? 하면은 기계공학과는 어떤 용기 안에 들어있는 유체를 다룬다면은 항공우주공학과에서는 유체 안에 비행기가 들어있는 상태죠. 그래서 앞뒤가 좀 뒤바뀐 상태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우고 연구하는 분야는 항공기의 형상, 겉모양을 설계하는 부분, 그리고 이 유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지 계산하는 부분, 또는 실험하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형을 만들어서 시험하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그 국내에 이렇게 대단한 시설은 없고 똑같은 걸 하지만 훨씬 크기가 작은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하대 학교 항공우주공학과에도 소형 풍동이라고 불리는 시설이 있어서 실험을 하고요. 자, 만약에 계산을 한다 하면은 자, 이렇게 그 주변의 유체 흐름을 수학적으로 풀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F가 MA와 같다는 똑같은 식인데 자, 이렇게까지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식들이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이라면 와서 고생을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 자, 추진인데요. 자, 요거는 몇 년 전에 나로 발사할 때 이제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죠. 거기에 들어갔던 이제 로켓입니다. 그래서 추진에서는 항공기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가는가 그 부분이죠. 로켓은 어떻게 하면 위로 올라가는가. 그래서 기본이 되는 거는 연력학이고, 자, 연력학 하면 뭐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제2법칙, 엔트로피는 증가만 하지 감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게 연력학이고, 그래서 크게는 이제 제트 엔진하고 로켓 엔진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제트 엔진, 왼쪽 아래 로켓 엔진. 자, 이런 부분들을 배우는데, 자, 실제로 그 내부의 구조가 뭐 어떻게 되는지, 기계 장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온도와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그 거시적인 부분에서의 내용을 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은 그 에어쇼 중에 항공기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날개가 부러져 버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대비를 해서 비행기에 낙하산을 달아놨지만, 자, 항공기는 이렇게 비행 중에 날개가 부러지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항공기는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아주 근본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가벼우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볍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날개가 부러지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여기 이렇게 막대기를 어느 정도 두께로 하면 안 부러진다. 그런 거를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날개 안에 뭐 보강을 어떻게 해야지 더 튼튼해지지만 별로 안 무거워지는가, 그런 설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 사진은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학생들이 2014년, 15년에 만들었던 인력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처럼 사람이 페달을 밟아가지고 비행을 하는 비행기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낼 수 있는 동력이 한 3분의 1마력 되거든요. 비교적 훈련이 된 사람이라고 해도 그걸로 이제 비행기를 띄우려면 쉽지 않은데, 자,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데 날개가 부러지지 않는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물병을 매달아서 이제 실험을 했었죠. 실제로 항공기를 실제 개발하는 보잉 같은 회사에서도 물병을 매달진 않지만 진짜로 기계에 넣고 날개 눌러서 저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구조역학도 이제 실험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수식으로 풀어내는 쪽도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 F는 MA식도 상당히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은 제어인데, 자, 제어공학은 특히나 그 고등학교에서 조금 맛도 보지 않는 새로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공학에 있어서 항공우주공학이 아니어도 지금 뭐 자율주행 뭐 많은 걸 하죠. 그래서 중요한, 제 개인적으로는 이 공대인의 기본 소양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이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제어공학 그 실험에서 기본적으로 뭐 어느 학교나 다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공의 위치를 똑같이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는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듣게 하는 거. 그래서 여기 학부모님들은 자기 그 자녀들을 제어하는데 굉장히 어려우셨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이 비행기가 내 말을 듣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 로켓이 정확히 원하는 궤도로 올라가게 할 것인가. 자,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거고, 모든 데서 사용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자전거를 탄다, 내가 똑바로 가고 싶다 할 때 핸들을 안 움직이게 꽉 잡고 가만히 가면 똑바로 안 가지 않습니까? 내가 이쪽으로 좀 잘못 가면 살짝 조정을 해야 되고 저쪽으로 가면 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어는 한 번 딱 해놓고 고정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서 바꿔주는 게 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어를 아주 잘 이용한 예시가 뭐 이런 미국에서 개발한 무인기입니다.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 항공기를 배에 착륙시키려면 굉장히 어렵죠. 항공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소형 무인기를 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활주로를 하지 않고 끈을 매달아 놓고 날개 끝을 한쪽을 거기다 그냥 걸쳐버리는, 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누가 냈는지 참 존경스러운데, 자, 그 날개 끝이 고속으로 들어오다가 한쪽 끝에 걸치려면 굉장히 정밀하게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거를 할 때 사용이 되고, 여긴 넘어가고, 제어공학은 뭐 농담으로 치면 아까 유체역학이나 구조보다 수학은 조금 쉽습니다. 주로 이렇게 행렬을 이용하게 되는 게 많습니다. 그 요즘에 고등학교에서 행렬을 안 배운다고 해서 저희가 걱정이 많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주로 행렬을 이용하는 수학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은 최근에 추가된 분야고, 이게 사실 제가 담당하는 분야입니다. 항공교통. 그래서 예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비행기를 더 좋게 만들까, 그런 거에 집중을 했었는데, 지금 가장 뭐 최근에 나온 비행기가 보잉 787이죠. 여러분들 다 지난 1년간 비행기를 못 타셨을 텐데, 그 어떻게 보면 기술이 거의 한계까지 도달해 가지고 비행기를 더 개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연비를 조금 더 좋게 하는 게. 근데 그 인천공항 주변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평소에 교통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차가 막히듯이 비행기도 막힙니다. 근데 비행기는 신호 대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공중에서 빙빙 돌다가 자리가 남은 착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3바퀴 돌고 나면 수조를 투자해서 비행기 연비를 이만큼 높여놨는데 그만큼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들의 뭐 항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최적화해서
연료 소모랑 시간을 아껴보자. 그리고 공항에서 여러분 그 출발편이 20분 지연됐습니다.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런 일을 없애보자. 그래서 그런 쪽을 연구하는 분야가 항공교통이고, 여기 동영상은 이 벌들도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데 항공기는 충돌이 일어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자, 이런 일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방지하는가. 그래서 넘어가고, 자,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항공기, 뭐 심지어는 우주비행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F는 MA 그 물리에 기반을 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분야를 이렇게 좀 폭넓게 알아야 되고, 산업공학 그런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교과과정 뭐를 배우는지에 대한 아주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진로에 대한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 저희가 학생들을 면담하다 보면은 뭐 나는 교통 관제사가 되고 싶어서 왔다, 또는 아니면 뭐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서 왔다, 심지어는 나는 파일럿이 되고 싶다, 이런 다양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 예를 들면은 조종사, 파일럿이 되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 자, 파일럿이 되는 거는 말하자면은 여러분 운전 면허 학원 같은 거죠. 비행기를 어떻게 운전하는가. 근데 물론 비행기를 운전하려면 배워야 될 것들이 많기는 한데, 그 부분을 항공우주공학과에서 가르치는 건 아니고, 자, 항공우주공학과에서는 예를 들면 조종이 좀 더 쉬운 항공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이 전투기가 좀 실력이 떨어지는 조종사가 조종을 해도 교전에서 이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쪽을 이제 연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조종사 되고 싶은데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에 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항공우주공학과에서 배운 지식이 조종사가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돌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항공우주공학과에 저 같은 사람은 조종은 정말 몰라도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종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을 알면은 도움이 되지만 모른다고 항공우주공학과를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뭐 관제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그 화면을 보면서 대한항공 023편 고도를 1000피트 올리십시오 하는 거니까 관제사가 이제 하는 얘기들인데, 그거 하는 걸 배우는 건 아니고, 이제 관제사가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제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되는가, 자, 이런 것들은 항공우주공학과에서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딱딱한 얘기만 했는데, 자,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는 나름 이제 두 개의 학술 소모임이 있고 두 개의 운동 소모임이 있어서 학술 소모임에서는 자, 실제로 교과 과정을 하면서 접하기 힘든, 자, 항공기를 직접 그 모형으로, 요즘은 무인 항공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설계하고 만들어 보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모임에서는 각종 자기가 프로그래밍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자, 이런 복잡한 걸 계산하고 만들기 위해서 내가 처음부터 프로그래밍을 하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예전부터 만들어 와서 산업체에서 연구소에서 계속 쓰고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사용법도 배우게 되고, 2년에 한 번씩 에어로피아라고 학부생들이 자기가 그 만들었던 거, 연구했던 거를 발표하는 학술제도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연구회, 그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모임, 학술제.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지금 이제 교수님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분야별로 이제 실험실이 4개로 크게 나눠져 있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각 실험실별로 한 분에서 뭐 세 분까지 계시는데 지금 그 식 중에서 가장 어려워 보였던 식을 다루는 데가 공기역학 실험실이고 여기는 이승수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오랜 기간 그 항공기 개발 업무를 하시다가 인하대로 오셨고요. 펜스테이트에서 박사를 하셨고 밑에 이런 좀 무서워 보이는 과목들을 가르치십니다. 자, 다음에는 구조 부분, 아까 날개가 어떻게 하면 부러지지 않는가 그 부분 쪽을 담당하시는 두 분 교수님이 있습니다. 조진영 교수님, 김정호 교수님. 두 분 다 서울대학교에서 박사를 하셨고 조진영 교수님이 이렇게 고전적인 항공우주 구조물을 하신다고 보면 김정호 교수님은 이 컴퓨터를 여러 개를 연결을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 구조물을 계산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담당을 하십니다. 예, 다음은 이제 추진, 로켓, 제트 엔진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부분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입니다. 노태성 교수님, 이형진 교수님 두 분이 계시고 노태성 교수님은 펜스테이트, 이형진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뭐 로켓, 가스터빈 이런 추진기관 설계 이런 과목들을 담당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이형진 교수님이 실험을 하셔서 이제 최근에 이 이주한 송도 캠퍼스에 각종 아주 빠른 그 음속을 돌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설비들이 좋게 갖추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어실입니다. 그 말 안 듣는 사람 말 듣게 만드는 그 제어 부분인데요. 최기영 교수님, 유창경 교수님 그리고 제가 이 제어실 소속입니다. 최기영 교수님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박사를 하셨고 이제 여러 가지 특히 회전익기, 무인기 부분을 연구하고 계시고 유창경 교수님은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하셨고 국방과학연구소 근무를 하셔서 주로 유도무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항공교통 굉장히 평화로운 부분의 일을 하다가 인하대로 와서 이 유창경 교수님이 하시는 연구를 보면 이렇게 지금 저쪽 적기를 따라가는 알고리즘을 이렇게 바꾸면 살상률이 얼마 높아진다 그런 말들이 나와서 좀 무섭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이네요. 저는 또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를 했고 최기영 교수님하고 이렇게 바로 최기영 교수님이 떠나시고 한 2달 있다 제가 도착해서 겹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하대학교 오기 전에 이제 나사 연구소가 한 미국에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에임즈 연구소에서 이 항공교통 관련 일을 하다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자녀들이 또는 본인들이 대학 진학을 보고 있는데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도 원래 전공은 항공기 설계인데 항공기 설계로 박사를 하고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그렇게 취업이 쉽게 되진 않습니다. 뭐 요즘에 취업난이라고 다 말하지만 학벌과 뭐 모든 게 어떻게 돼도 늘상 취업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취업 때문에 그 박사까지 했던 분야에서 분야를 바꿔야 했었어요. 항공교통 쪽으로. 자, 그런데 분야를 바꿨기 때문에 나사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하대에서 이 부분을 와서 가르칠 수가 있었고 뭐 전화위복이 됐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 관련 항공교통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항에서 어떻게 딜레이가 일어나지 않는가, 뭐 항공기들이 어떻게 하면 충돌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면서 이제 어쩌다 보니 국내 항공기 설계를 하시는 분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이제 뒤에서 백업 요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는 뭐 이제 취업, 진학 이게 다양하게 있는데 아까 처장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취업률은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이게 항공우주학과 입학하면 그냥 저절로
내가 70%의 확률로 뭐 좋은 회사 취업이 된다, 이건 아니겠죠. 와서 이 어려운 교과 과정을 잘 따라가고 자기가 열심히 해야지 취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학부만 마치고 취업을 한다, 그래서 전공을 살리지 못한다,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항공우주공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 자동차로, 뭐 심지어 가전회사로 가서 냉장고를 한다, 그래도 냉장고도 시스템이죠. 거기 들어가는 컴프레서, 거기 들어가는 단열재, 그 다음에 냉장고도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항공우주공학과 졸업생들은 어느 분야로 가도 되게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비행기에 꿈이 있어서 왔는데, 그 뭐 항공우주연구소라든가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한국항공 이런 데 가서 정말 비행기 우주발사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싶다, 이러면 대학원 과정까지 가는 것을 이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회사들에 취업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항공우주 산업의 특성상 이 무기를 만드는 방위산업체 쪽이 다른 전공과는 달리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석박사, 특히 이 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한국항공, 항공우주연구원, 이런 연구원을 하려면 학부 졸업으로는 요즘에 좀 힘들고요. 이제 석박사 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을 잘 맞췄는데 제가 가기 전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